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용어를 다 끝내지 못했죠, 첫 시간에. 용어 중에서 이제 30페이지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옵니다. 개업은 오픈했다는 뜻이죠. 오픈한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바로 부동산 사장님이죠. 이렇게. 자, 부동산 사장님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보면 거기 보면 네모 3번에 가로 1번에 의 30페이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렇게 나온 거.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등록이란 글자에다가 딱 동그라미 치시고 등록이 된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등록만 돼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개공이다. 우리는 줄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개공이다. 이렇게. 이름이 좀 멋지진 않아요. 개공이다. 개업 공인중개사다. 등록된 양반이다. 이렇게. 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이렇게 부르고요. 그때 밑에 가로 2번에 보면 밑줄 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는 그런 게 안 나오니까 가로 1번에 두 줄만 첫 줄만 밑줄 그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등록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가로 2번에 보면 종별에 구분되어 있죠. 밑줄 긋지 마세요. 여기요. 세 종류입니다. 동그라미 1번. 법인을 차려가지고 등록을 한 게 있어요. 법인의 형태로. 좀 덩치가 있어 보이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혼자 오픈한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지금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가 11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거의 98%, 99%가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죠? 네. 부칙상. 요게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칙이라는 게 법조문 중에서 끄트머리 법조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부칙이라는 게 법조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끝에 있는 법조문. 거기에 나오는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분이 누구냐면 역사를 볼 때 과거에 자격증도 없는데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서 중개업을 했던 복덕방 할아버지 얘기예요. 처음에는 자격증이 없어도요. 신고하면 중개업을 하고 할 수 있었고 막 그랬지 않았어요? 처음에 역사 공부했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전두환 정권 때 이제 어떻게 되면 자격증 따고 허가 받으시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이미 신고하고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해 줍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부칙조문에서 등록된 걸로 봐줄게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공통은 뭐냐? 특징은 뭐냐? 자격증이 없어요. 딴 적이 없어 자격증. 그렇지만 허가받은 걸로 봐준다. 그랬던 사람인데 99년도로 제도가 등록제로 바뀌었어요. 등록제로 바뀔 때 그때도 한 번 더 봐주고 넘어갑니다. 아, 등록된 걸로 봐줄게, 쳐줄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결국은 정식으로 자격증 따서 등록한 건 아니지만 등록된 걸로 봐준다고. 결국은 그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들어갑니다. 세 종류죠. 근데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제는 연세가 높으셔서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어쨌든 등록이 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다 자격증 갖고 있나요? 여기 글자에는 요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자격증 없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징표는 등록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아니에요. 자격증 없는 개공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도 밑줄 그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아, 복덕방 할아버지가 있구나. 그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가시면 네모 4번에 공인중개사라고 나와요. 31페이지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렇게 나왔죠. 밑줄을 그으십니다. 지금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공인중개사란 말은 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다른 말이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오픈했다는 뜻이고 등록했다는 뜻이고 공인중개사는 뭐 오픈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증 갖고 있더라 이 말이지. 증을 갖고 있으면 전부 다 공인중개사예요. 이런 사람 중에는 사무실 오픈한 사람도 물론 있겠고 오픈한 건 아닌데 취직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격증을 땄는데 안 써먹는 사람도 있겠죠. 안 써먹는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여러분. 근데 증 갖고 있으면 다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이렇게. 근데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 자격증을 딴 사람인데 이 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 이 법. 이게 중개사법이에요. 그러면 중개사법은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격증을 땄을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미국에는 공인중개사 이런 시험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도 있어요. 있는데 미국에서 그 자격증을 땄다고 한다면 한국 사람이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격증을 따요. 우리나라 자격증. 반대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시험을 봐서 합격했어요. 미국 사람이. 뭐 시험지를 어떻게 읽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합격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자격증을 땄으면 공인중개사. 이렇게. 네. 그래서 구별돼요. 자, 질문 드려볼 텐데 여러분들이 OX 맞춰보시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라 하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뭡니까? X입니까? X죠?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가 아니고 뭐예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구별하셔야 두 개,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중에서 지금 우리가 벌써 4개 했어, 4개. 그죠? 자, 근데 사장님인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고용인입니다. 종업원이죠. 고용인. 종업원, 고용인. 자, 고용인이 있는데 여기 종류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자격증을 갖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자격증 없이 밑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격증 따갖고 일하는 사람을 갖다 부를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자격증 없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이다 이렇게 불러요. 구별됩니다. 밑에 있는 종업원들이 다 자격증 있는 건 아니에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보다는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없으면 일하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중요한 일이 중개 업무를 봐주는 거죠. 이걸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중개보조는 어떻습니까? 중개보조는 중요한 일을 못합니다. 증이 없으니까.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중개 업무, 중요한 일 말고 보조 활동은, 보조 업무는요, 할 수 있죠? 보조 활동은 여기도 할 수 있죠? 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는 여기서 차이가 없죠?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여기서 자격증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해줄 수 있다, 없다. 여기서 차이 나죠. 공통점은 뭡니까? 다 전부 다 부동산 사장님 밑에 속해 있다. 이게 공통점.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면 중요한 일을 갖다가 해줄 수 있고 없고니까 중요한 일이 뭘까? 요걸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중개 업무에 대해서는 법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6권 해석한 게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중요한 일에 해당되는 것은 3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중요한 일에 해당되는 게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 물건은 뭐 대출 빚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게 확인 설명이에요.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주는 거예요.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해 주는 게 중요한 일. 그 다음에 또요,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래 계약서를, 거래 계약서란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일반 매매나 전세 계약서 얘기합니다. 그것을 작성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 들어갑니다. 그게 중개 업무입니다. 그런 일은 증을 갖고 있는 소공을 해줄 수 있죠.
보조는 계약서 써주면 큰일 납니다. 요 세 가지가 중요한 이거 뺀 나머지 활동들이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조 활동입니다. 뺀 나머지는. 그래서 보조 활동에 들어간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현장 안내를 해서 물건을 보여주는 거. 사무실에 취직하면 하루 뭐 하는 일이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이제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손님이 왔을 때 물건 보여주는 거. 현장 안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화 작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있어요. 자, 이거 의뢰 받는 거. 전화 걸어서 의뢰를 받는 거. 전화 작업.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뭐야. 손님들 끌기 위해서 뭐요. 매물을 등록해서 광고하는 거. 광고 작업, 전화 작업,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현장 안내. 요 이 세 가지를 주로 해요. 그러면 이런 현장 안내는 자격증이 없어도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서무라고 하는데 일반 서무는 어떤 게 되냐면 전화 작업을 해가지고 통화했는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는데 자 세를 놓겠는가 그랬을 때 세를 좀 놔주세요 라고 의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사 나가느냐 얼마의 세를 놓고 싶냐 그걸 접수장에 적어요. 그게 일반 서무예요. 접수장 적는 거. 일반 서무 이렇게. 이거 대표적이다. 이거 말고도 이제 어떤 게 있을 많죠. 뭐 그 다음에 뭐 저기 뭐냐 등기부 출력하는 거라든지 많아요. 이 세 가지 빼고는 다 보조 활동이에요. 청소하는 거라든지 손님 왔을 때 커피 내오는 거라든지 이런 거요. 다 이거 전부 다 보조 활동. 그건 둘 다 할 수 있어요. 차이가 없죠. 원래 요 중요한 일 세 가지는 원래는 사장님이 원래 직접 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사장님이 사정이 있다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신해 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속 공인중개사를 줄여서 소공이라고 실무적으로 얘기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교실에서는 개공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개공 그러면 좀 싫어하십니다, 사장님들이. 근데 이거 현장에서도 소공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중개보조라고 차이 나죠. 자, 그럼 요거요, 이제 해봅니다. 31페이지 아래쪽에 가시면 네모 5번이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가로 1번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나온 거 밑줄 긋고 계시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봐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조 활동하는 것도 여기 소공이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요 두 줄에 나온 걸 그대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노란 거 있죠?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형광펜 칠해 놓으세요.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써진 부분.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보시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가 또 요 차이점이죠? 요 두 군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아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 중에 법인 형태로 오픈한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혼자서 오픈한 경우도 물론 있죠. 그 다음에 부칙에 나와 있는 개공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근데 법인 형태로 개공 이렇게 오픈했을 때 법인에 가면 높은 사람인 임원이나 사원이 있어요. 법인에 가면 임원, 사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높은 사람? 경영진이요. 근데 그 중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증을 갖고 있다. 높은 사람이지만 자격증 갖고 있을 때는 법률상 지위는 소공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쓸 수 있게 되는데 임원 사원이니까 높은 사람이에요. 또 사원도 임원급을 얘기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언제 설명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임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부 다. 임원이 자격증이 없어. 그러면 보조원 정도에 불과하니까 계약서 못 써줍니다. 높아도 못 써줘요. 그냥 허드렛 일만 하셔야 되는 것이. 임원이 높은 지위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제일 끝에 보시면
그 31페이지 제일 아래 동그라미 2번 밑줄 그으시고 시험에 최근에 잘 나와요. 이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법인의 임원 사원인데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도 어디에 포함된다는 뜻입니까? 소공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별표 쳐주세요.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32페이지. 네모 6번에 보면 중개보조원이 나옵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자 가로 1번에 첫 줄 밑줄 긋습니다. 세 줄을 갖다 열심히 읽어주셔야 돼요. 나머지 어디에도 밑줄 그으면 안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거기 세 줄. 자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나왔죠. 자격증이 없으면서 이런 뜻이에요. 형광펜 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나왔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이렇게 나오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에다가 형광펜. 그러니까 보조는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거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뜻이에요. 거기만 딱 형광펜. 자, 나머지는 밑줄만 긋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뭐예요? 보조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조활동만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보조활동의 예가 뭐라고요? 보조활동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둘째 줄에 형광펜 칠해놨는데 현장 안내, 일반 서무라고요. 그게 보조활동이에요. 네. 그래서 보조는 자격증 없는데 단순히 보조활동 해주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잘 구별해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34페이지 가십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 1장 총칙을 보고 있잖아요. 총칙에서는 용어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요거 2개까지 해서 6개를 봤죠? 용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을 지금부터 볼 거거든요. 중개대상물은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건 틀리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중개상 물건은 대체적으로 1편인 공인중개사법이 좀 쉬운 편입니다. 비중도 높고 여기서 점수를 좀 따셔야 되고 2편, 3편이 조금 어렵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34페이지 보시면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올해 시험도 뭐 쉬운 문제 한 문제 나왔습니다. 자, 먼저 중개대상물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색 바탕 박스 보시면 중개상 물건이 원래 5개입니다. 자, 1번이 뭐로 되어 있냐면 토지로 나오죠. 회색 바탕 박스 보고 있습니다. 자, 2번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이나 학개론에서 좀 배우셔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2번은 여러분들 그냥 건축물이 건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은 주로 1번 토지, 2번 건물인 거예요. 사실은. 자, 3번에 보니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나 물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 이런 뜻인데 거기 가니까 박스 안에 또 1번, 2번, 3번 이렇게 3개 있는데 3번은 삭제가 됐으니까 1번, 2번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뭡니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으로 나오죠. 임목은 뭐냐면 나무예요. 근데 심어져 있는 나무인데 등기가 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나무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끝난 나무를 뭐라고 그래요? 임목. 중개사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2번에 보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에 동그라미 치시고 광업재단에 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은 2개입니다. 공장재단 하나, 광업재단 하나. 그래서 2개. 그러면 위에 있는 임목까지 치면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중개상 물건은 3개입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러면 위에 토지 건물까지 치면 총 5가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해봐요. 자, 먼저 이제 토지에 대해서 봅니다. 이 토지와 관련해서는
두 군데 딱 보시면 돼요. 일단 어디 보시냐면 지금 보면 어디를 보시는가? 저기 35페이지 보십니다.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 박스에 참고 나온 거 있죠. 자 보실게요. 한 필지 땅의 일부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요. 이건 시험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한 필지 땅의 일부. 일필지 토지의 일부, 거기 토지란 말이 들어가 있죠. 땅 얘기하는 거니까. 필지는 뭔지 아시죠? 땅을 갖다가 법률적으로 나눠놓은 게 이게 필입니다. 필. 그러니까 필지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이게 이렇게. 이건 93번지, 이건 92번지 이런 식으로. 이게 필이죠. 필. 법률적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 필지 땅의 일부다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요 부분, 요게 일부죠. 요거 중개 대상물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 일부. 필지를 이렇게 나누지 않은 상태. 필지를 나눴을 때는 당연히 되는 겁니다. 필지를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게 거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중개업을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한 필지 땅의 일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좀 어려운 건데 여러분 민법 배우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지상권 설정이라고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래서 땅의 일부를 빌려주고 빌려받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래요. 민법을 공부하시면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였던 거예요. 땅 주인이 갑이에요. 그런데 LG에서 여기다 광고탑을 세우려고 그래요. 사랑해요 L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광고탑을 세울 때 남의 땅이니까 빌려서 광고탑을 세워야 되겠죠. 자기 땅 아니니까. 빌릴 때 땅을 다 빌리겠어요? 아니면 이 부분만 빌리면 되겠어요? 이 부분만 빌리면 되죠. 그래서 1년에 얼마씩 주면서 빌리고. 이게 농지라면 요번 농사 못 지을 거니까 관련돼서 좀 땅세를 줘야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농사 짓는 거지. 이렇게 한 필지 땅의 일부를 광고탑 세우기 위해서 빌리는 계약을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이니까 위에를 이용하기로 하는 그런 약속이죠. 땅의 위에. 그 땅 위에. 이런 건 가능하죠. 그래서 한 필지 땅의 일부도 중개장물 될 수 있다. 결론은 그거예요. 얘는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등기법 배우시면 이것도 공부해요. 그러니까 저거 뭐야 잘 모르겠어. 패스. 나중에 딴 과목 들으시고 그러면 알고 다시 또 중개사법 또 들으시면 더 알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판례가 나오죠. 별표.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밑에 거 판례라고 써진 거.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쵸. 자, 대토권이 뭔지 볼게요. 요게 보니까 여기가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입니다. 요렇게 그려볼게요. 그런데 지금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그래요.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보통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하죠. 해제해서 여기다 신도시 지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지어요. 근데 그린벨트로 풀리기 전부터 여기 건물이 있었고 이걸 갑이 갖고 갑의 소유의 건물이에요. 근데 그린벨트는 이제 앞으로 풀 계획이에요. 이거 풀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르니까 자 여기는 아파트 막 짓고 뭐 이렇게 여기는 조금 이제 상업지 같은 것도 막 짓고 이렇게 여기는 녹지 같은 거 만들려고요. 이렇게 여기는 조금 이제 공장지대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를 이 땅을 이 도로를 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계획상 그럼 이 건물이 이제 철거가 돼야 돼.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계획에 따르면 여기가 도로가 날 계획이 있어. 그런데 요 건물 주인은 갑이야. 그럼 철거되겠죠. 이런 건물 주인 갑한테 철거시키는 대신에 보상 차원에서 좀 혜택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요게 철거됐을 때 여기에 지금 보니까 단독주택지나 뭐 이런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요. 이 부분에. 그러면 철거시키는 대신에 여기에 땅을 갖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걸 대토권이라고 그래. 대신 땅 받을 권리다. 철거시키는 대신에 땅 받을 권리다. 그러니까 이게 철거가 되면 이 딱지가 나오는 딱지. 여기에 분양 신청할 딱지. 공짜로 준다는 게 아니에요. 분양 신청할 자격. 다만 이제 분양을 받을 때 우선권을 좀 주겠죠. 그러면 그 분양받은 땅은 굉장히 싸게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갑 입장에서는 돈 버는 거예요. 이거 대토권인데 대신 땅 받을 권리인데 이 대토권은 거래가 불법입니다. 거래 못하게 합니다. 갑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만든 거예요. 철거되는 불이익을 당하니까.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이때는 거래가 불법. 거래가 불법이니까 대토권은 중개 대상 물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 거기 있는 거 다 밑줄 긋고 읽어보셔야 되지만 자, 제가 읽어볼 부분은 셋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대토권은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특정한 토지나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론 아시면 돼요. 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끝.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는 대토권은 사고팔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대상물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아요. 네. 자, 이제 땅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밑에 보시면 건축물 나와요. 건축물. 건축물, 건물이에요. 건물이 중개상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아파트, 빌라, 상가 이런 거죠. 근데 건축물은 뭘 건축물이라고 하느냐? 건축물은 자 이것도 이론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예. 근데 시험은 그게 나오니까요. 땅이 있으면 이 건물이 되려면 일단 땅에 요게 위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요게 그걸 붙어 있는 것을 정착물이라고 하고 정착물이라고 한다면 쉽게 분리, 철거, 이동이 안 되는 걸 얘기합니다. 일단 건물이 되려면 출발점은 정착물이다. 쉽게 땅에서 떨어뜨리기 힘들다.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붕이 있고요. 벽이 있고요. 쓰러지지 않게끔 기둥을 갖춰놨다. 이러면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건축물.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돼요. 지붕, 주벽, 기둥 이렇게.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건축물이라고 하고 요러면 요 건축물 요것이 뭐가 돼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요게 정착물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밑에 보시면 3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나옵니다. 나오죠? 네, 여러분들은 거기를 넘어가셔서 다음 페이지 36페이지 가서 밑줄 긋겠습니다. 이 세차장 구조물은 어떻습니까? 세차장 구조물은 세차하려고 이렇게 칸막이 쳐놓고 그 다음에 이런 뭐 파이프 뭐 이런 거 해서 얼기설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이에 차가 들어가서 세차할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춰 놓은 건데 이건 어떤 거예요? 조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분리가 될 수 있어요. 하루아침 없어져요. 그럼 정착물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러면 위에 뭐 혹시 뭐 지붕처럼 이렇게 덮여 있다고 하더라도 정착물이 아니면 건물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없다. 이렇게 한 거지. 왜요? 정착물이 아니니까. 자, 읽어볼게요. 자, 36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첫 줄부터 뭐라고 나오죠? 세차장 구조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 등을 사용해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이 세워져 있고 상부에 위에 철골, 트러스트 또는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덮었다. 경광은 아니란 거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차량이 드나드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 2면 또는 3면에 천망이나 유리 등으로
된 구조물로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또 없어요. 또 볼트만 해체해버리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해요. 정착물이 아니죠. 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일 마지막 조. 이는 중기대상물로 인정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착물로 볼 수 없고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어떻게 건물로 보겠냐. 될 수 없다는 걸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지었어요? 그 무허가 건물이라고 한 거 들어보셨죠?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겼으면 땅에 붙어있고 이렇게 생겼으면 건물 아닙니까? 뭐 중개사물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건물이면 되는 거예요. 꼭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만 되는 건 아니고 중개사물이 그렇게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요거 그냥 들으시면 돼요. 시험에는 뭐 거의 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미등기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미등기 건물. 자, 미등기는 보존 등기가 안 된 거예요. 보존 등기는 등기법 시간에 배우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그래요. 신축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보존 등기가 안 된 건물이다. 그러면 이건 건물이에요,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새로 지었는데 더 새 거죠. 근데 이렇게 생겼어. 근데 등기가 안 됐어. 그러면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이렇게 붙어있는데 건물이에요. 중개사물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자격증 따시고 그러면 미등기 건물 꽤 중개합니다. 신축 건물에 얘기해. 신축 건물. 신축 건물은 전부 다 미등기 상태를 다 거쳐요. 신축 건물. 신축 건물 주인들이 전세 내달라고 의뢰를 해요. 그러니까 중개사물에 당당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건물과 관련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걸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분양권은 좀 이따가 우리 이제 교재에서 읽어볼 텐데 공사 중이에요. 아파트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가만히 보면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몇 동 몇 호 분양받았는지가 결정됐고 정식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돼서 도장까지 찍었어요. 이런 상태면 아파트 분양권 몇 동 몇 호가 결정돼 있고 분양계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되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지만은 곧 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래의 건물로 봐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우리 법도 원칙적으로 자 거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장래의 건물로 취급해서 이건 중개 대상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아파트 분양권. 이건 출발은 분양계약이 체결돼서 호수가 딱 결정됐으니까 곧 이게 지어져 가지고 그 입주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짓고 있지만 이것도 건물로 볼 수 있고 중개사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3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가면 동그라미 5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장래에 건축될 건물에서 분양권이라고 써져 있죠.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포함된다.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짓고 있지만 거기까지가 이제 아파트 분양권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딱 밑줄 그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칠판 다시 보시고 뭐가 있냐면 철거민 입주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철거민 입주권인데 입주권을 다른 말로 딱지라고 우리끼리 하자고요. 철거민 딱지.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서울시 땅인데 이런 땅에 이 넓은 땅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들이 서울시 땅이니까 주인 없는 땅이나 이렇게 보고 A, B, C가 여기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살고 있더라. 이게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니까 법대로 한다면 다 철거시켜도 아무 소리 할 게 없다 이런 거지. 근데 철거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구룡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나가줄게요. 그렇게 합니까?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 그죠? 내가 죽기 전에 못 나간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합법적으로는 철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철거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사람 철거될 집이지만 딱하다. 그래서 좋아. 그러면 당신들한테 내가 딱지 하나씩 줄게. 이렇게. 딱지? 그러면 이건 뭐냐? 살 곳이 없다 하니 다른 지역에 아파트가 공급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분양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왼쪽 이런 거. 그죠? 그러면 딱지를 줄 테니 A라는 사람 당신이 여기가 아파트 공급된다고 공고가 나면 거기다가 분양 신청을 해라. 분양 신청하면 A 당신이 1등으로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해줄게 하면서 철거하는데 협조하는 대신에 딱지를 줘서 선물을 줘서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철거민 딱지예요. 그런데 이런 철거민 딱지는 분양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분양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해서 몇 동 몇 호가 정해진 거요? 아니에요. 에?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태? 딱지인 상태. 분양 신청할 자격만 주어진 상태. 그것도 언제 나와요? 철거가 된다면 나온다 이 말이지.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고 철거될 때 나갈 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계획은 잡혀 있을 수 있어요. 철거 시대를 부신다. 나갈 때 이거 준다. 그러면 이게 철거민 딱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개사물 될 수 있느냐? 딱지는 아직 분양 신청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 계획이 체결된 게 아니죠. 몇 동 몇 호가 결정됐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냥 분양 신청할 자격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장래 건물로 봐줄 수 없죠. 이것은 법적으로 거래가 불법입니다. 아까 대토권도 혜택을 철거될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불법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불가능하고 불법. 따라서 중개 대상물로 볼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철거민 딱지다. 그래서 이제 자 밑줄 그을 텐데요. 지금 36페이지 동그라미 5번의 셋째 줄이거든요. 셋째 줄인데 동그라미 5번 제목이랑 이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심스럽게 색깔을 바꿔서 이를테면 형광펜 같은 걸로 색깔을 달리해서 지금부터 밑줄 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특정 안 돼 있어요 지금.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한다면 그래서 당첨이 되면 아파트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지금 5번의 제목하고 이게 반대 개념이에요. 이걸 같이 이렇게 써놓은 것은 혼동의 염려가 있어서 바람직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래쪽을 색깔을 다르게 해서 위하고 구별을 해 두십사. 이런 부탁입니다.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에서 나온 김에 한번 읽어봐요. 저기 37페이지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무허가 미등기 건물 나오죠? 자, 이때 보면 건물이면 소유권 모두 등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문하고 건축허가 받았는지 여부도 불문하고 중개사물 될 수 있다.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도 무허가 건물도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이 가로 2번에 나옵니다. 아까 정착물 나왔었죠? 요것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이나 학개론 시간에 좀 자세히 공부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있냐. 토지의 정착물인데요. 정착물, 이렇게. 정착물인데 붙어 있는 것 중에서 토지하고는 별개의 부동산, 땅하고는 등기부가 따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은 땅 위에 붙어 있죠. 정착물이죠. 두 개가 한 몸뚱아리가 되지 않아요. 건물은 건물이고 땅은 땅이죠. 건물 등기부 있나요? 원래 있죠. 땅 등기부 있나요? 따로 있나요? 있죠. 붙어 있다고 해서 한 몸뚱아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붙어 있는데 따로 별개 부동산인 거지. 건물이죠.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토지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긴 한데
자, 가만히 보면 토지하고 한 몸뚱아리가 되지 않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목입니다. 인목은 어떻게 된 거라고 그랬죠? 인목은 등기 된 거지. 나무인데 등기, 보존 등기가 된 나무, 이것이 인목이죠. 그러면 인목 등기부 있죠? 별개 붙어 있지만 한 몸뚱아리가 되진 않아요. 이걸 별개 부동산이죠. 좀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토지예요, 토지. 그런데 그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한 몸뚱아리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런데 등기가 안 됐어요, 이게. 이건 등기된 거고. 등기된 나무, 심어진 나무 뭐라고 불러요? 인목. 자, 심어둔 나무인데 등기 안 됐어요. 이것은 인목이라고 못 부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등기 안 돼 있으면 원래는 이 나무는 토지하고 뭐예요? 일체가 되어버립니다. 토지하고 한 몸이 되면서 땅 임자하고 요 나무의 소유권자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 임자가 A인데 요 B가 심어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등기 안 됐어요. B가 심어놨어도 이 나무는 A께 됩니다. A께. 요 땅에 흡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B가 심어도 A 거 이렇게 된 거예요. 놀랍죠? 네. 그러니까 원래 땅 위에 붙어 있는 것은 이렇게 등기부가 따로 있는 것은 별개부동, 따로 있는 것은 따로 놀아요. 등기부가 따로 있으면 따로 노는데 여기는 등기가 안 돼 있죠. 근데 붙어 있죠. 그러면 요리 흡수돼 버려요. 땅으로. 이렇게. 이 땅으로 흡수되는 걸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부합이다 그래요. 부합이다 그래요. 땅하고 어떻게 돼요? 요 땅으로 흡수돼 버리는 거지. 그럼 땅만 사도 요 나무 소유권 넘어와요. 이렇게. 요거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그런데 자, 지금 시험에 나온 거 좀 설명드려 볼래요? 심어진 나무인데 등기가 안 돼 있는데 옛날에 이거 옛날이라고 해야 돼요? 옛날에 등기하지 못했던 시절에 나무에 대해서 여기다가 새끼줄 둘러놓고, 그죠? 여기다 표집 이렇게 표지판 이렇게 해서 B 거라고 막 하고, 그죠? B가 심어놓고 경고판 요렇게 세워놓고, 자, 요거 나무, 요 심어진 나무 있죠? 요거 손대면 죽인다라고 경고판 붙여놓고, B가 그러면 B 걸로 인정했어요. 등기 안 돼 있어도. 뭐 누가요? 옛날에 판례가요. 옛날에 판례가요. 인정한 거지. 등기 안 된다고. 그러면 B 거예요. A 게 안 돼요. 요 새끼줄 둘러놓고 요거 안 하고 그러면 A 게 돼버려요. 요거 해놓으면 B 거요. 이렇게 등기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 등기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고 불러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춘 수목의 뭐예요? 집단이라고 불러요. 이건 인목이라고 부르고, 이건 수목의 집단. 그럼 여기서 B가 이걸 갖다가, B는 요 나무의 소유자예요. B가 이 나무를 갖다가 C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요. C한테. 어떻게 팔 것 같아요, 여러분? C가 이걸 돈 주고 사겠죠? 땅 주인 A죠? C가 돈 주고 사겠죠? 사고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나무들인데.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죠? 앞으로 몇 년 더 키우면 이거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나무를 이제 C가 돈 주고 사요. 그래 놓고, 이번에 여기 있는 경고판, 여기 표지판, 이거 싹 바꾸죠? 바꾸니까 파란색으로 써봐요. 이번에는 C가 새끼줄을 둘러놓고 여기다 C 이름을 새기고, 정 불안하면 나무에다가 표피 벗겨서 C 이름을 새기고, 경고판도 C 이름으로 손대면 죽인다고 적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딱 해놓으면 요 나무는, 심어진 나무는 누구께 돼요? C께 돼요. 그럼 소유권이 B에서 C로 넘어가는 거예요. 등기 없이도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거래가 될 수 있죠. 이것처럼 빨간색에서 노란색, 파란색. 그러면 중간에서 소개할 수 있죠. 소개를 뭐라고 그래요? 알선. 됐죠? 둘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매매하는 행위를 알선해 준 거지. 그럼 중개가 되죠? 요거 중개대상물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인목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이라고 나왔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옆에 중개사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된다라고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된다. 거래할 수 있다. 중개사물 된다. 중개사물 된다.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자, 넘어가시고 이제는 38페이지. 38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가면 임목 나옵니다. 임목. 임목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심어진 나무인데 등기를 마친 거죠. 그걸 임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38페이지 밑에 3번에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자, 임목이란 밑줄 긋습니다. 개개의 수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존 등기 받은 것을 말한다. 등기 끝낸 것을 임목이라고 불러요. 임목이라고만 얘기해도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임목은 어떻게 하느냐? 임목은 이건 아까 지금 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에서 말씀드린 거고, 임목을 만약에 소유자가 요거 B예요. 땅 임자는 A고, 그럼 임목의 소유자가 이걸 갖다가 C한테 팔아먹으려고 해. C한테. 그러면 C는 어떻게? 돈 주고 요 임목을 사겠죠. 그리고 C는 이게 자기 임목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임목 등기부상의 등기명의를 B에서 누구로 바꿔야 돼? C로 바꾸셔야 돼. 그러면 C가 뭐예요? 임목의 임자가 된다. 예? 이렇게. 예. 중개사물 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가로 4번 가보시고, 임목의 저당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B라는 사람이 임목의 소유권자예요. 근데 이거 C한테 요걸 파는 게 아니고 B가 돈이 필요했나 봐요. C은행에 가서 자, 돈 좀 꿉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신 내가 이거 임목을 저당 잡히겠소. 돈 좀 많이 꿔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C은행은 어떻게 해요? 땅 아니고 요 임목에 대해서만 저당을 잡히고 저당 잡고 돈을 꿔줄 수 있죠. 이렇게 돈 꿔주면서 담보 잡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저당권 설정 계약. 저당이라고 그래요. 저당권 설정 계약.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저당권의 목적물이 뭐가 돼요? 저당권의 그 목적, 그 저당권 잡는 그 상대. 그게 뭐예요? 임목이 임목. 등기대 임목. 그러니까 임목은 두 가지 거래를 해요. 임목 매매, 또 하나는 임목 저당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임목은 중개사물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40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보면 공장재단이라고 돼 있죠. 공장재단 동그라미 딱 치시고 공장재단. 그 다음에 41페이지 제일 41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광업재단이라고 나오죠. 중간에 찾으셨어요 또? 자, 다시 40페이지 제일 위에 공장재단 제목의 첫 줄에 공장재단 동그라미 41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중간 정도에 5번 제목에 보시면 광업재단 이렇게 해서 광업재단 크게 동그라미 하고 끝내는 거예요 사실은. 공장재단은 돈 꿀 때 말이에요. 공장 1개, 공장 2개, 공장 재단이라는 말은 여러 개가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공장 하나, 공장 둘, 공장 셋, 공장 안에 기계, 공장 안에 돌아다니는 트럭 이런 거 있죠. 기계 이걸 싹 모아놓은 것이 공장재단이에요. 그러니까 목록을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저당 설정해요. 그래서 대출을 나가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때 광업재단도 공장재단도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뜻이. 그래서 뭐 결론은 자세한 게 안 나와요 전혀. 그러니까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뭐 이렇게 여러 개를 모아놨나 보다. 좀 비싸겠죠. 가치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담보 잡겠죠. 돈 꿔주려고 하면서. 그래서 중개사물 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세부적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43페이지 가보셔요. 43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권리금이라고 된 게 있어요. 제일 위에 별표하시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지금. 43페이지 제일 위에 판례. 예, 만약에 못 따라오시면 딱 멈춰놨다가 다시 찾아가셔야 돼요.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되고.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라는 거 있죠?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거 두 개 정도 설명드리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냐면 요게 지금 상가입니다. 상가 이렇게. 요 상가 건물주는 누구냐면 갑이에요. 근데 을이 이것을 갖다가 빌려서 여기서 식당을 하셔요. 식당, 을이. 이게 건물주가 갑이죠. 식당 빌려서, 그러니까 건물 빌려서 식당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식당이 이제 뭐 순댓국밥집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떠냐면, 이게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요 식당 주인, 요 을이, 임차인이 요 식당을 갖다가 이 장사 잘 되는 요 식당에 대해서 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아먹고 이 식당을 넘기려고 해요. 근데 병은 지금 좀, 뭡니까? 식당을 좀 운영해 보려고 하거든. 근데 권리금 1억을 주고서 이 식당 요 잘 되는 걸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당에 보면, 가만히 보면 식당에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식당의 영업권이에요, 영업권. 그 영업권을 지금 임차인이 갖고 있었겠죠. 그걸 돈 주고 사요. 그 돈이 권리금이에요. 그럼 영업권이 뭐냐? 가만히 보니까 이 식당에 보니까 주방에 식당인데 설비 같은 게 돼 있는데 뭐 냉장고를 비롯해서 그게 좀 시간이 지나서 좀 가격이 깎였겠습니다만은 새로 차릴 때는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 건데 있는 걸 그대로 인수받는 거니까 요거 이제 감가상각을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치를 쳐주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단골이 많이 확보되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브랜드가 많이 알려져 있을 수 있죠. 브랜드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좀 유명할 수 있겠죠. 나주곰탕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해, 그죠? 또 보니까 오늘 또 가보니까 뭐 서초동에서 어디 뭐 무슨 곰탕집이 유명하다 해서 사람들 다 몰려가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브랜드가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값어치를 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영업권이에요. 그때 주는 돈이 권리금이고. 세 번째는 이제 위치,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런 세 가지의 영업적 가치를 갖다가 팔아먹어요. 권리금 받고. 그랬을 때 중간에서 이 영업적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을 중간에서 알선하면 이 알선한 사람 A의 활동을 중개라고 볼 수 있겠냐. 이건 A는 중개한 겁니까? 중개한 게 아니다. 중개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 영업권을 사고 파는 계약이라며. 그쵸? 영업권을 갖다가 양도하고 양수하는 계약, 넘기고 넘겨받는 계약을 갖다가 소개시키죠. 그러면 중개가 되려면 중개 대상물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영업권이라든지 단골, 주방 설비 이런 것은 얘가 영업권이에요.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죠. 부동산 자체가 아니죠. 부동산에 묻어있는 가치지. 영업권이죠.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줬다고 해도 중개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자 읽어봅니다. 영업권 요거 중개상물 아니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권리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권리금은 돈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권리금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밑줄 긋습니다.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여기까지 꺼내 읽으시고 시험에서는 이게 중개대상물이냐 물어봐요. 아니다. 답을 하셔야 돼요.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이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렇게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여기까지 끊어서 물어봐요. 또 중개상물이냐 물어봐요. 단골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지. 점포 이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단적 가치. 그쵸? 요거 뭐예요? 중개사물이냐? 아니다. 이게 무슨 중개사물이에요? 이게 영업적 가치지. 이른바 권리금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좀 찬성하기 힘든데 이게 무슨 권리금이에요? 권리금은 돈이 아니고, 응? 그 대가로 주는 돈이 권리금이죠. 그러니까 영업권이라고 표현해야 돼. 영업적 가치 이렇게 표현해야지. 권리금이라기보다는 영업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지금 1번은 별표 쳐주세요. 앞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 꼭 여러분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하죠. 이건 이거고. 자, 청와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 될 수 없죠? 왜 그래요? 청와대는 건물 아닌가요? 건물이죠. 그러나 이것은 거래가 가능한 개인 물건이 아니죠. 국가 거죠.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개사물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건물이지만 중개사물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도 그렇죠. 중개사물 될 수 없죠. 건물이지만 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하나만 더 체크합니다. 43페이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국공유재산이라고 나온 거 있죠.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번에 보면 행정재산이라고 된 것 중에서 첫 줄만 보시면 돼요. 청와대, 시청 건물, 도청 건물은 그렇죠. 거래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중개상물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건물인데도 그래요. 그렇죠? 개인들 것만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자, 우리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시험제도 2장부터 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